강남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걸려온 왕진 전화에 소아과 의사 박선우는 아픈 소녀를 재빨리 살폈다. 별다른 증상을 찾지 못해 막 자리를 뜨려던 순간 아이 방에 놓인 한 가지 물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선우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의사였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선우는 불임이었고 경찰청 소속 형사인 남편 지우는 일에만 몰두하며 아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부드러운 햇살이 진료실을 가득 채우던 오후였다. 선우는 쉴 틈 없이 바빴던 하루의 피로를 느끼며 컴퓨터 앞에서 기지개를 켰다. 소아과 의사로서 편한 날은 하루도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소명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자신만의 아이는 결코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먹먹한 통증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몇 년 전 냉담한 표정으로 불임 진단을 내리던 의사의 얼굴이 떠올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그때 지우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마치 그 진단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그 사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때 울리는 전화벨이 그녀를 생각의 늪에서 건져 올렸다. 친구 유진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여보세요, 유진아. 선우는 애써 피곤함을 감추며 전화를 받았다. 선우야, 보육원에 좀 와줄 수 있어? 남자아이 하나가 아파서. 전문가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물론이지, 금방 갈게. 선우는 더 묻지 않았다. 유진이 도움을 청할 정도면 정말 급한 상황일 터였다. 컴퓨터를 끄고 서둘러 짐을 챙긴 그녀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병원을 나섰다. 익숙한 가죽 냄새가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조용한 피아노 연주곡을 틀고는 도로로 나섰다. 2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새싹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원 앞에 차를 세웠다. 이곳은 그녀에게 늘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는 곳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만큼의 슬픔 또한 깃들어 있는 공간이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변함없이 상냥한 미소를 띤 유진이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유진이 친구를 껴안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아이는 어때? 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민준이라고 6살이야.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지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하네. 유진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보육원에서는 깨끗한 냄새, 갓 구운 빵 냄새,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 냄새가 났다. 로비에는 몇몇 아이들이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밤에 동화책 또 읽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연아야. 하지만 먼저 선우 의사 선생님을 도와드려야 한단다. 유진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작은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는 한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는 창백했고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커다란 파란 눈이 경계심을 품고 그들을 바라봤다. 안녕, 민준아. 선우가 미소를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았다. 나는 선우 의사 선생님이야. 어디가 아픈지 좀 봐도 될까?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목이 아프니? 그녀가 손전등을 꺼내며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마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듯 이불 끝을 꽉 쥐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어디 한번 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목을 비춰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빨갛고 부었구나. 조금 아프겠지만 씩씩하게 잘 참고 있네. 이제 숨소리 좀 들어볼게. 아이가 긴장된 채로 그녀의 움직임을 맺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청진기를 아이의 가슴에 댔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이제 천천히 내쉬어봐. 그녀가 차분하게 지시했다. 진찰이 끝난 후 그녀는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바이러스성 감염이야. 해열제로 열을 내리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상태를 잘 지켜봐야 해. 시럽을 처방해 줄 테니 내일도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 가야 할 거야. 고마워.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걱정했어. 괜찮을 거야. 민준이는 강한 아이니까.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봤다. 그렇지, 민준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별로 없는 아이야. 유진이 설명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었거든. 선우는 가슴에 익숙한 통증을 느꼈다.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곳의 아이들 각자에게는 사연이 있었고 대부분은 비극적이었다.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침묵하거나 단답형으로만 대답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선우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에게서 무언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그 아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민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득 담긴 너무나 표현력이 풍부한 눈을 가진 아이. 무언가 내면에서 그 아이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왜일까? 이 아이가 왜 그토록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 선우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도 머릿속에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이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울렸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가 진찰을 마쳤을 때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는 익숙한 침묵으로 그녀를 맞았다. 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쾌한 감정이 가슴을 찔렀다. 코트를 벗고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곧 갓 지은 저녁 식사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식탁을 차리고 시계를 보았다. 7시 30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곧 들어와요? 그녀는 가벼운 짜증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부드럽게 물었다. 1시간쯤 뒤에 그가 짧게 대답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녀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지훈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선우는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그 다음엔 차려진 식탁을 보았다. 샐러드, 따뜻한 메인 요리, 갓 구운 빵. 그녀는 속상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애썼다. 그는 일하는 중이고 바쁜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책을 들고 소파에 자리를 잡았지만 읽을 수가 없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지고 생각은 흩어졌다. 민준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 아이는 괜찮을까? 좀 나아졌을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시계가 10시 45분을 가리킬 때 그녀는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전화기를 손에 꽉 쥐었다. 이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침실로 향했다. 공기 중에는 이루지 못한 희망의 씁쓸한 맛이 감돌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선우는 잠이 들기 전까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새벽 3시에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남편의 무거운 발소리도 듣지 못했다. 지훈은 지친 듯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는 선우를 흘끗 보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옆에 누웠다.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겨우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고 집안은 아침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보육원의 남자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모습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자기 자신처럼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커피포트를 불 위에 올려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지훈과의 대화가 언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가정에서 이 문제는 항상 고통스러운 주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들었고 문가에 남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지우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피곤해 보였지만 차려진 식탁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좋은 아침.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으며 중얼거렸다. 좋은 아침.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기 위해 살짝 몸을 떼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몇 분간 말없이 식사를 했다. 선우는 생각을 정리하며 초조하게 포크를 만지작거렸다. 여보, 나 어제 보육원에 갔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가 남자아이 하나를 봐달라고 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 아이 괜찮아요? 그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네, 편도선염이에요. 선우는 눈을 내리깔고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그 아이를 입양하면 어떨까요? 지우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여보, 진심이에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왜 남의 아이가 필요하죠? 선우는 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주고 싶어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지후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일어섰다. 이봐요, 당신은 그냥 감상에 젖어 있는 거야. 곧 괜찮아질 거라고. 우린 둘 다 항상 일하잖아. 무슨 아이야? 무책임한 짓이야. 하지만 난 이미 늦었어. 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우는 재빨리 재킷을 집어들고 선우에게 다가가 기계적으로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식탁에 앉아 손가락이 하얗게 될 때까지 찻잔을 꽉 쥐고 있었다. 문이 쾅 닫혔다. 남편이 떠난 후 찾아온 침묵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선우는 눈을 감고 가슴을 파고드는 고통을 이겨내려 애썼다. 지훈과의 아침 대화 이후 선우는 우울한 기분에 휩싸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민준이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부모와 아이들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민준이를 어떻게 돌볼지 그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후는 단호하게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힘들었다. 환자들이 계속 바뀌었고 선우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그 남자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커다란 눈 경계심 가득하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진찰 후에 감사하다며 웃어주던 모습을 떠올렸다. 박선우 선생님, 아직 환자 2분 더 남으셨어요.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고마워요, 이 선생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선우는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선우야, 안녕. 잘 지내? 안녕 유진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만나자. 나도 이제 막 퇴근하는 길이야. 좋은 생각이야.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30분 뒤에. 진료실 문을 닫고 선우는 카페로 향했다. 입양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지훈을 설득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다. 친구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왔구나. 하루는 어땠어?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2번째 커피잔을 밀어주었다. 고마워. 평소랑 같았지. 일은 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 선우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때문이구나. 유진이 짐작했다. 응,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꼭 나랑 있어야 할 것 같아. 놀랍지 않아, 선우야.
넌 항상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그 아이 너한테는 특별한가 보네. 선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커피 잔을 들었다. 유진이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준다고 느꼈다. 지훈 씨랑 얘기해봤어. 입양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어하더라. 그냥 감정적인 거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네가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확신해?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니, 선우는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게 날 무섭게 해. 그들은 갓 내린 커피 향을 즐기며 잠시 침묵했다.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봐, 민준이를 하루만 너희 집에 데려가는 건 어때? 그냥 아무런 약속 없이 지훈 씨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가 동의할까? 민준이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보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위험 부담은 있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선우는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지훈에게 아이가 짐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일지도 모른다. 유진이 선우에게 민준이를 하루만이라도 데려가 보라고 제안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졌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쉬는 날 아침부터 선우는 설렘을 느꼈다. 집을 꼼꼼히 청소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만남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하며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도해봐야 했다. 선우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그녀를 맞이했다. 친구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엿보였다. 정말 괜찮겠어? 유진이 건물 입구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조금 떨리긴 하지만 선우가 고백했다. 괜찮아. 하지만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알아. 그리고 민준이도 그럴 거야. 유진이 그녀를 격려하며 손을 흔들어 아이를 불렀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왔지만 선우를 보자 그의 눈이 조금 생기를 띠었다. 안녕, 민준아. 그녀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와서 하루를 보내지 않을래? 네가 좋아하는 호떡을 준비했어. 유진 선생님이 네가 꿀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 아이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지만 그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허락을 구하듯 유진을 쳐다보았다. 괜찮아, 민준아. 선우 선생님이랑 같이 가도 돼.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좋아요. 아이가 조용히 대답하며 선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단순한 신뢰의 제스처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거리를 구경했다. 가끔 선우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착하면 정원을 보여줄까? 우리 집 근처에 예쁜 꽃이 몇 송이 있어. 내가 아주 좋아하거든. 그녀가 대화를 시작하려 했다. 네. 그가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더 따뜻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선우는 아이를 아파트로 안내했다. 그는 무언가 방해할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준아,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 내가 다 보여줄게. 그들은 방들을 둘러본 후 정원을 구경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민준이는 꽃에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몇몇 꽃잎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워요. 그가 가벼운 놀라움과 함께 말했다. 응, 꽃은 아주 연약해서 잘 돌봐줘야 해. 선우가 대답했다. 사람들처럼 말이야. 아이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뜻밖의 물었다. 아저씨랑 단둘이 사세요? 응.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워. 민준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에 지훈이 돌아왔을 때 그는 문 앞에 놓인 한 켤레의 작은 운동화를 바로 알아차렸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는 거실로 들어갔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아이를 보고 멈춰섰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칠지는 않았다. 선우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이 아이는 민준이에요. 외로워하지 말라고 보육원에서 하루 데려왔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은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다. 민준이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안녕.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남자는 선우를 향해 돌아섰다. 진심이에요? 우린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아이에게 따뜻함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민준이는 정말 멋진 아이예요. 지훈 씨, 한번 가까이서 알아가 보면 어때요? 지훈은 한숨을 쉬고 식탁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은 말없이 식사를 했고 가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민준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주목받지 않으려 애썼지만 선우는 그가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지훈이 뜻밖의 말했다. 피곤하네. 자러 가야겠어. 그는 일어나 선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가슴에 불쾌한 무게감을 느끼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저녁 맛있었어요? 그녀가 민준이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자. 오늘 네가 쓸 방을 보여줄게. 민준이가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망설이며 선우를 쳐다보았다.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민준아. 제가 지훈 아저씨 마음에 안 들었나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아저씨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만약 아저씨가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선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의 손을 꽉 잡고 미소를 지었다. 자, 민준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조차도 그 말을 확신할 수 없었다. 아침은 안개가 자욱했고 집안에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차가운 공기는 마치 벽을 뚫고 들어와 사람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다. 선우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는 아침 식사 내내 말이 없었다.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 금방 분명해졌다. 선우는 그의 눈이 방 안을 훑었지만 시선이 민준이에게 머물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침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하물며 아이의 질문에는 더욱더 그럴 것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우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잘 잤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빈컵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커피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그는 항상 바로 컵을 들고 커피를 따라 자기 앞에 놓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지훈 아저씨, 선우 아주머니가 경찰관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말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지훈은 눈을 들었고 그의 시선에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숨을 쉬고 짧게 대답했다. 응. 아이는 분위기가 긴장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특별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항상 경찰관들이 추격전이나 구조작전 같은 멋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고 민준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얘기할 거 없어. 난 위험한 범죄자들을 잡아. 그냥 일하는 거야.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너의 선우 아주머니한테 물어봐. 선우는 그들 사이에 벽이 생긴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침묵을 깨려고 했지만 소용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지훈 씨? 오늘 좀 달라 보이네요. 지훈은 다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따르기 위해 일어섰지만 평소처럼 차분하게 하는 대신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거의 공격적이었다. 민준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다. 범죄자들과 일하는 건 무섭지 않아요? 지우는 비웃었지만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한 방울도 없었다. 그는 선우 맞은편 의자에 앉아 컵을 쳐다보았다. 넌 무서운 게 뭔지 몰라, 꼬마야.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선우는 방안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더 크고 숨겨진 무언가가 침묵을 통해 스며 나오고 있었다. 민준이는 지훈을 흘긋 보고는 그들을 남겨두고 가버렸다. 방은 침묵에 잠겼다.
지우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선우야, 그가 마침내 아무런 서론 없이 말했다. 다시는 그 꼬마를 우리 아파트에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이 집, 이 대화들, 이 아이, 당신과 나, 이 모든 게 나를 너무너무 심하게 짓눌러. 그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선우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조각조각 베는 것을 느꼈다. 지훈 씨, 나는 민준이가 마음에 들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으로 걸어갔다. 지훈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대화를 끝내기 위해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천둥소리처럼 그녀를 때렸다. 난 못해. 노력조차 하지 않을 거야, 선우야. 미안해.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선우는 텅 빈 부엌에 서서 가슴이 고통으로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고통은 그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신호였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신호. 문이 닫히자 선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 금이 갔다. 보육원으로 가는 길,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선우는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민준이가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의 반짝임이 없었다. 선우는 지훈이 민준이를 입양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민준이를 사랑하고 그가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였다. 이제 저한테 다시 안 오실 거예요?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선우가 무시할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백미러를 보고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심장이 조여왔고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 민준아, 널 보러 올게.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넌 언제나 나를 의지해도 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 그를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집에 어떻게 데려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먼저 내리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팔로 감싸 안고 앉아 있었고 마치 자기 자신 안에 숨으려는 것 같았다. 선우는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영혼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와 그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다 왔어. 그녀가 부드럽게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선우의 친구 유진이 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고 지금 그녀의 시선에는 불안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지냈어? 유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기분은 어때? 선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지친 듯 한숨을 쉬고 감정을 억눌렀다. 믿지 못할 거야. 지훈 씨는 그와 대화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그는 준비가 안 됐어. 그는 이걸 원하지 않아. 유진은 분명히 충격을 받은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와 전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그녀의 눈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진심이야? 나는 그가 어떻게든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더 나빠졌을 뿐이야. 민준이는 내가 그를 집에 데려왔을 때 너무 기뻐했어. 그는 모든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가 남기를 너무나 원했어. 하지만 지훈 씨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유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선우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이해했다. 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유진이 위로의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지훈 씨는 그렇게 빨리 무언가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민준이가 문으로 다가와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여기 남고 싶지 않아요. 선우는 돌아서서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침묵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의 눈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아, 내가 올 거라는 거 알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선우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고 그가 그녀의 손길에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나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그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선우가 울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잊지 않을게.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넌 나에게 중요해, 민준아. 넌 언제나 중요할 거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너무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선우는 안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남고 싶었고 그의 손을 잡고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럴 시간도 조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에게 몸을 기울였다. 가자. 친구들이 벌써 널 보고 싶어 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격려적이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건물로 들어갔고 선우는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며 길에 서 있었다. 아이가 문 뒤로 사라졌을 때 그녀는 유진에게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날 망치고 있어. 유진은 그녀를 껴안으며 지지하려 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선우야. 우리가 함께 있어. 다 잘 될 거야. 넌 강하니까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선우는 그녀가 민준이를 이곳에, 이 장소에 남겨두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나면 그가 이제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이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근무일은 길게 이어졌고 선우는 이미 피로가 점차 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전화, 모든 환자, 모든 업무가 점점 더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하루가 마침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빈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지난 며칠 동안 마주했던 실망에 대한 생각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전화가 갑자기 울렸고 선우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아이 진찰을 위해 와주실 수 있나요? 아이가 몸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반대편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고 불안정했다. 선우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이죠.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에 이미 익숙한 불안감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선우는 민준이 외에는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왕진에 나섰다. 머릿속에는 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제쳐두고 필요한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호화로움에 놀랐다. 모든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그런 집 중 하나였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소유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고 조금 긴장한 여자가 자신을 최 여사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 선생님.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목소리에 약간의 꾸짖음과 함께 말했다. 제 딸 소희가 전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선우는 행동의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집의 인테리어를 슬쩍 보았다. 비싼 카펫, 골동품 금박 액자.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거의 화려하게 보였다. 이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신선함과 값비싼 방향제 냄새를 맡았다. 작은 아이는 이불 아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뚜렷한 질병의 징후는 없었다. 소희야, 선우가 부드럽게 불렀다.
안녕 아가야. 기분은 어때? 아이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소를 지었다. 피곤해요, 의사 선생님. 배도 아프고 목도 좀 따끔거려요. 그녀는 약간 기침을 했지만 놀라운 침착함으로 말했다. 선우는 질문을 하며 진찰을 했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체온, 호흡, 맥박을 확인하며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았다. 괜찮아. 그녀가 수첩에 적으며 말했다. 심각한 증상은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가벼운 몸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일 수 있어요. 소희는 믿음직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자주 아픈가요, 의사 선생님? 선우는 생각에 잠겼지만 그녀의 시선이 방안을 훑다가 갑자기 한 가지 세부 사항에 시선이 꽂혔다. 침대 옆 탁자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같은 여자아이가 있었지만 그녀를 안고 있는 것은 남자였다. 검은 머리에 단호한 표정의 남자. 선우는 그것이 남편 지훈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누구니? 그녀가 목소리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내면의 불안을 배신자로 드러내고 있었다.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빠예요. 그녀가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아빠는 일을 많이 하시고 출장을 자주 가시지만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선우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지훈이 그녀의 남편이라고? 아니, 그녀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사실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아이의 엄마인 최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어떤 긴장감을 숨기려는 듯 긴장되어 있었다. 아이는 어때요? 그녀가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따님은 괜찮아요. 선우가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비타민을 좀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아마도 그냥 약간의 피로일 수 있어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안도감으로 흐려졌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우는 처방전을 쓰고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그녀는 차에 앉아 눈물이 눈을 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엔진을 켜자마자 그녀는 다시 그 사진을 떠올렸다. 이래서 당신이 그렇게 자주 출장을 가는 거였군. 선우가 운전대를 꽉 쥐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선우는 최 여사의 저택 부지를 벗어나면서 킬로미터가 늘어날수록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과 그가 안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 아빠, 이 남자, 그녀의 남편. 왜 그는 이것을 그녀에게 숨겼을까? 왜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까? 차는 도로를 천천히 달렸고 선우는 점점 더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한 코너에서 그녀의 시선이 익숙한 자동차, 검은색 SUV에 꽂혔다. 그것은 지훈의 차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우는 브레이크를 밟고 몇 초간 기다렸다가 그를 따라가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켰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에서 쿵쾅거렸고 매 순간이 안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호화로운 저택 앞에 주차할 때까지 자신감 있게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 선우는 멀리서 모퉁이에 주차하고 엔진을 껐다. 그녀는 지훈이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입구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진정하려고 몇 번 심호흡을 했지만 그가 집 문턱에 나타나자마자 그녀의 시선이 여자아이 소희의 모습에 꽂혔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달려나갔다.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작은 아이가 그의 목을 껴안으며 소리쳤다. 그 순간 최 여사가 집에서 나와 마치 명령에 따른 것처럼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선우는 심장이 한순간 짖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운전대에 손을 꽉 쥔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음의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지훈, 그녀의 남편은 이것을 그녀에게 숨긴 채 다른 가정을 꾸렸다. 미워. 그녀가 운전대를 손으로 치며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 같았다. 선우는 더 이상 이 모든 감정을 안에 담아둘 수 없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그녀는 억압적인 공허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선우는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와인 한 병을 꺼냈다. 그녀의 손에서 그녀는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병은 그녀가 영혼에 짊어진 짐에 비하면 너무 가벼웠다. 그러고 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병을 열고 단숨에 몇 모금을 마셨다. 와인은 혀를 뜨겁게 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안에서 찢어놓는 고통을 가릴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지훈? 그녀가 흐느끼며 허공에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난 항상 널 믿었는데 넌 그냥 날 속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고 그녀가 숨이 막혀 선반에 놓여있던 결혼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녀와 지훈의 사진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망설임 없이 그녀는 사진을 벽에 던져 깨뜨렸다. 유리 조각이 흩어졌고 그녀의 마음도 깨졌다. 바닥의 조각들은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어떻게 깨졌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선우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고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남은 조각들을 모아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참지 못하고 그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열고 지훈의 물건들을 던져넣기 시작했다. 그녀가 여행 가방에 넣은 모든 물건은 마치 또 다른 타격과 같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싸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작별이었다. 한때 가족, 사랑하는 관계로 불렸던 것과의 작별. 여행 가방이 다 채워졌을 때 그녀는 그것을 현관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친구야. 그녀가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작했다. 친구야, 나 어떡해? 하지만 그녀가 이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다시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어이, 선우야. 무슨 일이야? 유진이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우는 참을 수 없었다. 지훈, 그 사람 다른 가정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모든 단어가 엄청난 노력으로 나왔다. 단어들은 칼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고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절망이 그녀를 압도했다. 금방 갈게. 유진이 대답했다. 유진은 친구의 아파트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첫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고 문 옆에 서 있는 여행 가방이 즉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부피와 급하게 꾸려진 모습은 단순한 여행 준비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심각해? 유진이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선우는 부엌에 앉아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다. 친구를 보자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하루 종일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유진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절망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것이 더 나빠. 선우가 조용히 대답했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훈, 그가 날 속였어. 그에게는 다른 삶, 다른 가정이 있어. 유진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선우는 일어나 와인 2잔을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다. 마치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 같았다. 그녀는 잔을 식탁에 놓았고 그중 하나를 즉시 친구에게 건넸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다른 가정이야? 유진은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선우는 와인을 몇 모금 마시고 침묵했다.
그녀는 마치 거기서 답을 찾으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부자들 집에 왕진을 갔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는 또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거기서 지훈이 그 여자와 함께 서서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봤어. 그건 그의 딸과 아내야. 알겠어? 이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야. 이건 그의 가족이야. 유진은 놀라움에 입을 열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친구를 쳐다보았다. 확실해? 너 정말 그를 본 거야? 그녀의 눈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렇게 믿음직하고 충실한 남편인 지훈이 그런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선우가 참지 못하고 절망적으로 외쳤다. 내 눈으로 봤어. 내가 그를 따라갔고 그는 그 저택에 도착했어. 작은 아이가 그에게 달려나와 친아빠처럼 그를 껴안았어. 난 그녀가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 유진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 친구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선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강물처럼 흘러내려 고통에서 그녀를 해방시켰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힘내. 유진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넌 강해. 넌 이겨낼 거야. 내가 함께 있어. 선우야. 그가 날 배신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봐, 어쩌면 이건 어떤 실수일지도 몰라. 유진이 설명을 찾으려 했다. 선우는 다시 친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아니, 난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봤어. 유진은 이 순간에 말이 친구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지지로 가득 찼다. 넌 그냥 사랑했고, 넌 믿었고, 그를 믿었다는 게 너의 실수야. 하지만 그가 너에게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넌 잘못이 없어. 선우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며 눈물을 닦았다. 오늘 아침에 너희 보육원에서 민준이를 데려오자고 제안했어. 그녀의 말은 마치 그녀 자신이 자신의 순진함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무거운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그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했어. 남의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했어. 유진은 말없이 옆에 앉아 친구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옆에 있어주고 지지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거절했어. 그리고 나는 우리가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했어. 나는 그냥 노력했을 뿐이야. 넌 혼자가 아니야, 선우야. 우리는 함께 이걸 이겨낼 거야. 갑자기 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벌떡 일어나 즉시 긴장했고 심장이 가슴에서 꽂는 것 같았다. 그였다. 지훈이 돌아왔다. 그녀의 몸은 긴장했고 가슴에서 다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참지 않고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은 아무런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분명히 편안해 보였고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문 옆에 서 있는 여행 가방에 떨어지자마자 그의 얼굴이 변했다. 이게 뭐야?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물었다. 넌 배신자야. 선우가 그의 가슴을 밀며 소리쳤다. 눈물이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고 분노는 강했다. 여기서 나가. 내 가족에 대해 다 알아.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문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의 세상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이야? 그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었고 눈은 답을 찾기 위해 방안을 헤맸다. 바보처럼 굴지 마. 지훈. 선우가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폭발했다. 난 다 알아. 내가 널 따라갔고 네가 그 집에 도착하는 것을 봤어. 내 가족, 아내, 딸을 봤어. 이 모든 게 내 연극이야. 넌 날 배신했어.
넌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 지우는 몇 초 동안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느낀 모든 것은 혼란과 불확실성이었다. 그의 손이 내려갔고 그는 당황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하게 해줘. 그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선우는 그를 밀어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아니, 나한테 손대지 마.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난 널 미워해. 그녀의 말은 유리 조각처럼 날아갔고 그녀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녀의 영혼의 고통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넌 날 배신했어, 지훈. 내가 네가 그 여자를 껴안고 키스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선우야, 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그가 시작했지만 그녀는 다시 그를 가로막았다. 이해 못한다고? 얼마나 더 날 속일 생각이었어, 지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와 분노로 떨렸다. 내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여기서 나가. 그녀의 말은 침묵 속에서 메아리 쳤고 지우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말없이 출구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싸울 수 없었고 어쩌면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일어난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가 아파트를 떠나자마자 선우는 부엌으로 돌아왔고 유진은 그동안 조용히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는 친구를 흘끗 보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식탁에 앉아 빈 컵을 쳐다보았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유진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친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를 도와야 했다. 뭘 들어?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선우가 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동물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녀는 친구에게 눈을 들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증오, 고통, 실망.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다른 가족과 행복할 수 있어? 난 그를 믿었어. 유진은 말없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 친구야, 모르겠어. 유진은 선우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다. 이건 다 내 남편답지 않아. 넌 항상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확신해? 선우는 그녀의 손을 밀어내고 고개를 들었다. 넌 이해하지 못해, 유진아.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모를 때가 있어. 난 눈이 멀었어. 난 그를 안다고 생각했어. 그가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낯선 사람이었어. 지우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는 날 이용했어. 눈물이 다시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지금 느낀 모든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고통, 상처, 그리고 실망의 쓴맛. 이것이 그녀의 삶에 남은 모든 것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옆에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힘든 싸움이었고 선우는 그것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 그녀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을지도 모른다. 넌 강해, 선우야. 마침내 유진이 말했다. 넌 해낼 거야. 다음 날 선우는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불은 켜지지 않았으며 유일한 소리는 창밖의 조용한 빗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어둠에 둘러싸여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가끔 식탁에 놓인 결혼 사진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고 심장은 고통으로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이것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훈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깨달았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정직할 수 없는 사람과 행복할 수는 없어. 매일 그녀는 공허함 속에서 잠에서 깼다. 그녀는 집을 나설 수 없었고 매 시간 그녀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선우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외로워졌다. 7일이 지났고 아직 아팠지만 배신감에 영혼이 찢어지고 있었지만 선우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덫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차 한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
선우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약간 떨렸다. 반대편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 선우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선우는 도시에서 사람들로부터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시골로 휴가를 떠났다. 그녀는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을 빌렸는데 그곳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숲속을 산책하고 새들의 노랫소리와 벽난로에서 타는 장작 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선우는 이 평화로운 순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고독.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부드러운 이끼 위를 걸을 때마다, 끝없는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정오, 선우는 숲길을 걷고 있을 때 말을 탄 노인을 만났다. 어디로 가시오, 아가씨?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냥 산책 중이에요. 선우가 눈을 들며 대답했다. 노인의 얼굴은 친절했고 그의 눈에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산책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시오. 때로는 고통에서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선우는 멈춰서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고 길을 계속 걸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의 이 우연한 대화가 그녀에게 위안과 삶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휴가가 끝나고 선우는 직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했다. 그녀는 이혼 소송과 휴가 후에 남은 공허함이 다시 그녀의 삶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도감이자 동시에 가르침이었다. 이전에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던 소아과 의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녀에게서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근무일이 끝나고 머릿속의 안개가 조금 걷혔을 때 선우는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클리닉 옆에 있는 작은 카페를 선택했다. 가끔 짧은 휴식을 취하던 곳. 저녁은 조용했고 몇몇 사람들만이 아늑한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를 선택하고 가장 좋아하는 라떼를 주문했다. 커피 잔이 그녀 앞에 놓였을 때 선우는 평소처럼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동료 형사인 민호와 마주쳤다. 그는 카페의 먼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그녀의 테이블로 향했다. 아, 선우 씨, 안녕하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그녀가 그의 등장에 약간 놀라며 대답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잘 지내요. 민호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이 그녀를 계속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괜찮아 보이지 않네요. 선우는 그를 쳐다보고 약간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냥 민호가 옆에 있다는 것이 더 편해졌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요. 그녀가 고백했다. 하지만 해낼 거예요. 민호는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평온함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 일이 아니지만 왜 지훈 씨와 헤어졌어요? 그가 목소리에 약간의 도전을 담아 말했다. 그에게서는 한마디도 꺼낼 수 없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선우는 침묵했다. 아팠다. 하지만 민호는 진심으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들의 친구였다. 그가 날 속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놀라움에 얼어붙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확실해요? 그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민호 씨,
말해줘요. 그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 씨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모든 삶,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끔찍해요. 민호는 갑자기 긴장했다. 그는 잠시 멈췄고 그 다음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잠시 말할 능력을 잃었다. 뭐라고요? 그가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다. 어떤 다른 가정이요? 내가 봤어요, 민호 씨. 선우가 눈물을 참으려 하며 말했다. 아내와 딸, 그들은 저택에 살아요. 그는 그들에게 갔고 그들과 행복했어요.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민호는 침을 삼키고 머리를 손으로 감쌌다. 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세상에, 너희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가 속삭였다. 선우 씨, 당신은 분명히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건 다 연극이에요. 선우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연극이요?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놀라서 물었다. 민호는 조금 진정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본 그 여자는 지훈 씨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작전의 일부예요. 알겠어요? 그는 잠입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선우는 민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는 나에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선우 씨.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무 위험했어요. 당신이 본 그 여자는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녀를 잡기 위해 지우는 그녀의 삶에 잠입해야 했어요. 그럼 여자아이는요? 여자아이는 그의 딸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엄마를 폭로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빠처럼 되어주었어요. 선우는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고 그 여자는 감옥에 갔다. 그럼 아이는요? 그녀가 목소리에 떨림을 느끼며 물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그녀의 생부가 데려갔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지우는 이 수사의 일부였고 그의 임무는 가장 중요했어요. 민호가 설명했다. 선우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 씨, 고마워요. 그녀가 눈물을 참으려 하며 속삭였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그녀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선우는 일어나 핸드백을 잡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밖에서 그녀는 차에 앉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그가 여보세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의 심장 박동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녀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민호 씨가 다 말해줬어요. 왜 잠입 수사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고 그 다음 대답했다. 당신이 나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 집에 와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가 감정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기꺼이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의 기색이 스며 있었다.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낭만적인 분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껴안았고 그들의 입술이 키스해서 만났다. 그렇게 그들은 어떤 문제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